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환공과 관종에 관한 세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관중이 얼마나 화려한 그리고 탁월한 정치를 했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실용주의 정치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까요? 그런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관중인데, 또 그 관중을 알아봤던 포수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관중과 포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제환공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신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제후들이 또는 군주들이 그렇게 간신에 빠질까? 왜 그런 간사한 말들에 빠질까? 생각하면 너무 상식적인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의아하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역시 이 제왕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간신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농락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무기력하게 빠져버리거든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경험의 산물인데,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사상 가운데 휴브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휴브리스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교만,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의 심리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경험이 무서운 것은, 실패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패배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무서운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 되어버리거든요. 또 거꾸로, 내가 인생에 성공하게 되면 사람도 금방 으스개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성공했던 패턴과 성공했던 방식으로 또 세상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만에 빠진, 휴브리스에 빠진 그런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군주로서 또는 좋은 리더로서 또는 많은 업적을 세우면 그 업적 가운데 사람이 취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게 되고, 또 자기의 성공에 빠져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비율을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군주들, 최고의 리더, 지금으로 말하면 뭐 CEO라든지 사회에서 최고의 리더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 사기열전에 이 왕들, 군주들, 제후들의 그런 리더십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성공이거든요. 성공했을 때 실패한 경험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성공 가운데 얼마나 타인의 노력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타인들이 나를 도와줬는지, 그리고 내 성공 가운데 얼마나 우연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잘한 그것보다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적절한 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성공한 군주들은, 또 성공한 리더들은 모든 것을 자기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냈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시할 때 정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신들의 말에 빠지고, 간신들이 뻔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충성을 하고,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위해서 그냥 간신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의 성공을 내 순수한 내 노력의 결실로 그렇게만 평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휴브리스에 빠져서, 오만에 빠져서 성공의 절정에 올라서서 급락해버리는, 급전직가 추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인물을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범죄라는 인물은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자신이 성공의 절정에서 물러설 줄 알았다는 거죠. 범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녀입니다. 월나라에 부천을 이제 패자로 만들었었죠. 이 범녀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생의 절정의 순간에, 성공의 절정의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취, 삼산했다. 법률에서 하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리더가 됐던 어떤 최고의 재상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은 늘 이제 휴브리스 상태에 빠져서 이제 급전직하 성공해서 바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현대의 리더들이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의 리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총수라든지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또는 성공한 CEO라든지 그러면 그들의 모습도 보면 성공의 절정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신에 빠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원조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합니다. 수초, 여가, 개방 이 세 사람을 원조 문고리 3인방이라 할 정도로 이제 모든 이제 간신의 원형, 간신의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 당문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세가에, 제 세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기 세가에 나온 요 간신 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관중이 이제,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재상이 되었고, 그래서 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9번이나 회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관중의 리더십은 대단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최초의 패자로 만들어 놨죠. 그 관중이 이제 병에 걸립니다. 관중이 병에 걸리니까 중부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부가 자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제환공이 급하게 찾아갑니다. 중부가 이렇게 아프신 줄을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병이 걸리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병문안 위로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걱정이 되죠. 이제 이 관중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요. 중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과인은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대요. 수초, 여가, 개방을 차례차례 대는데 다 관중이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포숙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포숙을 얘기하는데 포숙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노를 합니다. 이 관중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포숙을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재상에 올려놓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재상에 올려놓은 사람이 포숙하거든요. 근데 포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숙은 군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악의 구별이 지나치게 분명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강직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 여기도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강직한 이 사람이 또 관중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친구에 대한 의리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행한 행실들을 보면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원해줬다고 또 감싸줬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포숙도 천하를 경영한다는 그 대의를 생각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관중이 포숙에 대한 인물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재상으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너무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을 좋아하는 만큼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포숙 밑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뭐 호수에 물이 조금 흐려야 큰 물고기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면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예를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 포숙은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합니다. 이것이 포숙이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포숙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말했던 먼저 여가를 얘기해요. 이 여가라는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거든요. 노비 출신인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최고 요리사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도 맛있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환공의 입맛이 너무 잘 맞추니까 이제 내가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맛있는 요리는 다 먹어봤는데 이인육은 사람 고기를 못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어요. 이 여가가.
여가가 딱 듣더니 다음날 아침에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제왕공에 줍니다. 제왕공에 줬는데, 자, 제왕공이 그거를 먹더니 이거 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해왔냐고, 그리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여가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주군께서 어제 인육을 먹고 싶다고 한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고 제 아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제왕공이 순간적으로 욱 했겠지만 한편 생각한 거예요. 이놈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기에, 정말 이놈은 대단한 놈이구나, 정말 이놈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휴브리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휴브리스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도 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지금 제환공은 휴브리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나한테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공은, 이 여가는 정말 나를 위한 충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그 모습을 딱 보면 어때요? 저거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저놈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미친놈이 분명하고, 그리고 저놈은 분명히 자기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놈이다, 이렇게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도 그런 인식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비슷한 예를 이제 오나라의 부차에게서 볼 수 있죠. 오나라의 부차가 이제 구천을 포로로 3년 동안 잡고 있었어요. 포로로 3년 동안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구천이 와가지고, 이 부차가 아플 때 구천이 와가지고 변을 맛보거든요. 변을 맛볼 때 감동을 해요. 그러면 구천은 왜 부차의 변을 맛봤냐면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차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나라로 돌아가서 복수하리라고 하는 그 복수의 일념을 마음 가운데 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차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벌써 휴브리스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는 저 한나라의 왕이 내 변을 맛볼 정도로 그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리더가, 상당수의 CEO들이 이런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행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식을 바친 그 요리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자, 그때 주공께서는 신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주공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자식까지 죽였는데 뭘 못하겠냐 이거죠. 절대 주공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물을 뜨고 누구를 물어보냐면 수초를 물어봐요. 수초는 스스로 거세하여 나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요, 자기 몸보다 내 몸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수초는 특기가 뭐냐면 아주 영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환공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환공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거세를 하거든요. 왜 거세를 하냐면, 환공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만 나왔지만 여자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 되게 이제 군주로서 누려야 할 걸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명군이라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릴 것을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초가 어느 날 거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초가 거세하는 것은 내가 거세를 함으로써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필요를 따라서 환공의 필요에 따라서 여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환공의 마음을 알아서 여자를 대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란 말이죠. 그리고 환공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거의 환공의 수족처럼 그렇게 이제 환공을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공도 역시 그거를 충성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놈을 의심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왕들이 빠지는, 간신에게 빠지는 이유죠. 수초는 스스로 거세를 해서 나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몸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니 어떻게 된 것이요?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죽어가는 관중이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공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즉 똑같은 말이죠. 자기 몸을 천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거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보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대면 개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나라 사람이에요. 여기 위나라는 이제 전국시대 조위안의 그 위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춘추시대부터 존재했던 조그만 위나라라고 있습니다. 그 위나라인데 제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위나라를 이제 정복하면서 이 사람을 볼모로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게 했는데도 그러고서 제환공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자기 때문에 그 위나라의 태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제 자기가 돌아가가지고 왕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리고 제환공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는 황공 같은 패자를 모시는 것이 더 좋다고 이 사람 환공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역시 휴브리스적인 마인드입니다. 자기 오만에 빠져서 자기식 자아도취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년의 제환공은 정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관중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이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관중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중을 철저하게 정말 중부로 그렇게 섬기고 관중의 말을 정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때쯤 되면 이 사람의 사유방식이 이제 정상적인 사유방식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위공자 개방은 세자의 신분으로 천승의 나라를 버리고 나에게 와서 신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요. 그는 나의 신하로 있는 것이 그것을 최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 무슨 말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모에게 불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공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승의 임금이 되는 그것을 버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더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사람이 환공이 죽은 다음에 제 나라에서 10개 곡으로 뺏어갑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배반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주공은 절대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나라가 어지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죽어가는 관중이 이제 이 사람을 내쫓을 것을 간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추천을 하냐면 관중이 스풍을 추천을 합니다. 스풍을 추천해요. 근데 이제 제환공이 그러면 추천을 했으니까, 관중이 추천했으니까 스풍에게 나란지를 맡겼는데 이 사람도 한 달도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재상의 자리를 맡기냐면 이제 포수가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포수가한테 맡기면서 관중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스풍을 이제 그 재상으로 맡기면서 다 3인방을 내쫓습니다. 3인방을 내쫓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길들여져 있는 거죠. 뭐 하나도 자기 소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수초가 없이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미 또 여가가 가버렸으니까 입맛도 뭘 먹어도 이 여가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기 옆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가진 3인방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사고방식도 길들여져 있고, 이 몸도 습관도 생활도 모두가 다 이 세 사람이 없으면 행동을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래도 제환공을 시켜줬냐면, 이 간신배들이 관중이 살아있을 때 관중을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실제로 환공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관중에 대해서 헛듣는 얘기를 할 때 이 환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부는 나에게 팔다리 같은 존재예요. 중부가 있어야 나도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다시는 내 앞에서 중부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환공은 어디까지나 관중이 있어야만 제대로 군주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관중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쑥처럼 부리던 그 간신배들도 일단은 쫓아내거든요. 쫓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이제 첩이 와가지고 어? 군주께서 지금 사시는 게 뭐냐고, 군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옆에 둘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첩이 또 막 옆에서 애첩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다시 불러들이고 이제 관중이 없으니까 이 간신들이 그래도 이제 활약을 이제 궁궐을 그냥 장악하지 못했던 것은 관중이 있기 때문에 이 간신들이 활약을 못했던 건데 이제 관중이 없어요. 포수가도 없어요. 더구나. 그러니 이제 이들이 완전히 궁궐을 장악을 하고 환공 주의를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황공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중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 그대로죠. 이 사람들 내버려 두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간신배들이 이제 그 궁궐을 장악을 합니다. 근데 제환공에게는요, 이제 그 세가에 보면 3명의 정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첩이 후궁들이 6이 있었는데 각각 6명의 아들이 있어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환공은 그 중에서 공자 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소를 태자로 해놨어요. 그런데요, 환공이 그래서 이제 죽을 병 걸리자마자 또는 이제 아팠거든요. 상당 부분 아팠는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뭐에 몰두하냐면 이 간신배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권력 투쟁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여기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미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환공은 소를 밀었는데 자기들 아마 요 공자 무유를 밀었을 겁니다. 공자 무유를 둘은 밀고 또 다른 저기는 다른 사람을 밀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대까지만 권력 투쟁하는 게 아니라 환공이 죽고 난 다음에 제 나라가 거의 힘을 잃어가거든요. 거의 힘을 잃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각각 또 치열하게 막 수십 년간을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 간신 하나를 잘못 들여가지고 간신 3인방이 제 나라가 초대의 패자인데 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환공 때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가 그 뒤로 이 권력 다툼에 그 뒤로 제 나라가 아주 고질병이 이 권력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제환공이 죽는데 이들이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요. 이제 굶어 죽습니다. 먹을 걸 제대로 안 줘가지고 굶어 죽고요. 죽은 지 67일이 돼서야 이제 그때서야 겨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제환공이 죽은 다음에도 제 나라는 권력 다툼에 이 간신들이 뿌려놓은 권력 다툼의 씨앗이 이제 너무너무나 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환공이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67일 위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에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그런 상태에서 겨우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제 나라는 거의 이제 힘을 잃어가는 패자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1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안영이 나오잖아요. 안영이 나오는데 안영도 이제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 급급했지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제 나라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2부에서 그 제환공의 5단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리더십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능한 인재를 알아봐야 된다. 지인. 그 다음에 인재를 잘 써야 된다. 용인. 그 다음에 쓰면서 중용해야 된다. 소중하게 쓰다. 아주 소중하게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소중하게 쓰되 위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인배를 멀리하라. 소인배를 멀리하라는 게 간신을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적용돼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까지는 잘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소인배를 가까이 둔 게 제환공이 패자에서 뒷마무리가 좋지 못한 그런 아주 극과 극을 천당과 지옥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제환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소인배를 옆에 둔 것이 멀리하지 못한 것이 이제 제환공의 치명적인 그런 몰락의 원인이 되겠죠.